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게 돼서 사연을 신청하게 된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남편과 결혼을 한 지 8년이 지나가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 없을 만큼 시모는 저에게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충격적인 일을 저지르게 되면서 집안에 엄청난 폭풍이 휘몰아치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성격이 좀 특이한 편이신데요. 평소에는 조용히 계시다가 아는 사람들과 대화를 주고받거나 제가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 저를 하대하거나 시모가 평소에 마음에 들지 않았던 불만들을 전부 다 쏟아내서 저를 난처하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어 싸우게 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제가 앞에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가리지 않고 며느리 욕을 하도 하셔서 한동안 시댁에 발도 들이지 않았었죠. 그런데 단둘이 있거나 가족들끼리만 모임을 가질 때는 상당히 조용하고 순한 양으로 변해 있으시니 시모의 성격을 알다가도 모르겠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이 시모한테 그런 성격 좀 고쳤으면 좋겠다고 몇 번이나 쓴소리를 하고 지적을 해도 그때뿐 변하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시댁 식구의 며느리로 살아온 지 8년이나 되었던 거죠. 얼굴 안 보고 살겠다는 말도 수십 번은 한 것 같지만 절대 그러지 않겠다. 그냥 평생 입을 닫을 테니 최대한 좋게 풀었으면 한다고 저를 설득하셨어요. 하도 반복이 되다 보니까 식구들 모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지만 제가 받는 상처는 점점 더 커졌고 가끔 시댁에 가는 것도 꺼려지게 되었죠. 그런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던 어느 날 시댁에서 중대한 발표가 있다고 하길래 주말에 모두 모이게 되었는데 시동생의 결혼 발표 소식이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놀랐던 이유는 시동생은 30대가 넘는 동안 단 한 번도 여자를 만나본 적 없는 모태 솔로였어요. 성격이 워낙 소심해서 여자들 앞에만 서면 말도 못 꺼낼 정도로 얼음이 되어버려서 여자와는 아예 담을 쌓고 살아가던 시동생이었는데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는 말을 꺼내게 되니 저희 가족 모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죠. 시모는 시동생이 결혼하고 싶어하는 여자가 있다는 말에 쉬지 않고 질문을 쏟아내자 시동생은 침착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었어요. 처음 만난 건 백화점에서 옷을 좀 사려고 갔었는데 평소에도 자주 찾던 곳이라 매장 직원분과 어느 정도 친분이 있어 편하게 옷을 고를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갔을 때 매장 주인이 바뀌었는지 다른 여성분이 카운터에서 볼일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좀 당황스럽긴 했었지만 출장 때 입고 가야 할 옷을 사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옷을 고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매장 주인이 최근에 몸살이 나서 그 기간 동안 잠깐 일을 도와주려고 오신 분이었어요. 아시다시피 저는 남자가 편하지 여자한테는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저를 상당히 편하게 대해줬고 첫인상이 너무 강렬하게 다가왔는지 머릿속에서 그녀가 떠나질 않았어요. 그때부터 옷을 사는 핑계로 백화점에 몇 번 더 찾아가게 되면서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고 저희는 점점 가까워지게 되었던 거예요. 박사 출신의 대기업 회사를 다니다가 지금은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아 자주 만나는 편이에요. 교제한 지는 이제 막 1년이 넘었네요. 그동안 살면서 여자와 대화조차 제대로 나눠본 적 없었던 제가 그 사람 앞에서는 마음이 편해져서 좋은 만남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어요. 제 인생의 마지막 여자일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시모는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다면서
최대한 일찍 서둘러 결혼식을 올려야겠다면서 일정이 잡히는 대로 알려달라고 상당히 들떠 계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가족 모두 시동생을 축하해 주었고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까지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상당히 참하고 순수해 보이는 얼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좋은 대화는 계속해서 이어졌고 시동생의 충격적인 결혼 발표 소식에 저희 모두 술을 한 잔씩 하게 되면서 그날은 시댁에서 자고 다음날 가기로 계획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밤늦게까지 웃고 떠들다가 생각보다 술을 많이 마시게 된 터라 서둘러 눈을 붙였는데 새벽에 갈증이 올라와 눈이 떠져버려 주방으로 가게 되었죠. 갈증을 풀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던 찰나 시모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 작업실에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문틈 사이에서 시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벽 시간에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길래 무슨 대화를 주고받으시길래 깔깔거리며 즐거워하시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가까이 다가가 귀를 기울였어요. 아유, 글쎄. 첫째 며느리와는 비교도 안 된다니까. 박사 출신이란다. 그거면 끝난 거지. 여자도 만나본 적 없던 내 아들한테도 작은 본명 있었다는 거야. 나는 평생 혼자 살다 노총각으로 세월 다 보낼 줄 알았어. 얼마나 걱정했는데. 지금 다들 자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왜 이 시간에 전화를 했겠니? 입이 근질거려서 죽는 줄 알았다. 나도 이제 정 좀 붙일 며느리가 생겨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나밖에 없던 며느리와 그동안 살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었는데 내가 이 나이 먹고 걔 눈치 봐야 되겠니? 내가 지보다 어른인데 싫은 소리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작은 아들이 결혼만 해봐 아주. 국물도 없을 거야. 박사 출신이니까 나랑은 대화도 잘 통할 거 아니야? 내가 이 나이 먹고 며느리 눈치 보느라 지금 내 작업실에서 너한테 전화 통화하는 게 말이 되니? 이제 나도 며느리 눈치 안 보고 행동하려고. 무서울 게 뭐가 있어? 그동안 아쉬워서 8년간 끼고 살았던 거지. 새 며느리 들어오면 당장 내쳐버리고 인연 끊어버릴 거야. 이제야 내 세상이 오나 보다. 그새를 못 참고 시모는 지인분께 전화를 해서 제 욕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상태였죠. 차라리 못 들었으면 말을 안 하겠는데 시모는 새 며느리가 들어오는 순간 저를 막대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게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죠. 저는 그래도 며느리로서 할 도리는 전부 다 했는데 시모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른 사람에게 제 욕을 하고 있었네요. 그게 집안을 욕보이는 행동이라는 걸 모르시는지 시모는 계속해서 지인분께 제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시간에 계속해서 쉬지 않고 제 욕을 하길래 도저히 참기 힘들어 작업실 문을 활짝 열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화들짝 놀라면서 핸드폰을 떨어뜨렸고 제가 분노한 얼굴로 쳐다보고 있자 떨어진 핸드폰을 들고 서둘러 작업실에서 나가려 하시길래 시모를 가로막은 뒤 저를 욕한 부분에 대해 서운하다며 하소연을 했어요. 새벽 시간에 자고 있는 가족들 깨우기 싫다며 조용히 넘어가자면서 시모는 전혀 저에게 미안하다는 내색조차 하지 않았죠. 가로막아선 저를 강하게 밀치시더니 친구랑 통화도 제대로 못한다면서 오히려 더 화를 내셨어요. 제가 방금 좋게 말씀드렸잖아요. 저 너무 서운하다고요. 어떻게 이 시간까지 제 욕을 하실 수 있어요? 새 며느리가 들어오면 저를 바로 내치겠다고요?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니? 나는 새 며느리가 들어와서
기분이 좋다고밖에 안 했다. 네가 아직 술이 덜 깬 듯한데 내가 쓸데없이 지금 이 시간에 친구한테 전화해서 뭐하러 너 욕을 하겠니? 내가 그렇게 한간 사람처럼 보여? 그리고 왜 남이 통화하는 걸 엿듣고 그래? 이제는 내 사생활까지 감시하는 거냐? 너만 오면 숨이 턱턱 막혀서 스트레스 받아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라고. 나 피곤하니까 당장 비켜라. 얘가 이제는 생사람 잡고 있네. 어머님이 잘못하신 게 없으시다고요? 정말 끝까지 이러실 거예요? 가만히 있는 저를 왜 나쁜 사람으로 만드시는 건데요? 저 오늘 어머님 댁에 와서 밀려있던 집안일 도와드리고 음식하는 것까지 하나도 소홀히 한 적 없었는데 제 앞에서는 고맙다고 웃으면서 얘기하시더니 뒤에서는 제가 안 볼 때 칭찬은 한마디도 없고 욕만 하시는데 기분이 좋겠어요? 그렇게 사생활 좋아하시면 제 귀에 들리지 않게 통화를 하셔야죠. 밖에서 누구 욕을 하는지 전부 다 들릴 정도로 떠들고 계시는데 그걸 들은 저는 얼마나 마음이 안 좋은 줄 아세요? 그럼 어머님도 웬만큼 제 마음 풀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저도 이제 그만할게요. 하지만 지금 어머님이 계속 태연하게 인정하지 않으시면 저도 그냥은 못 넘어가겠어요. 저는 어머님한테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 얼굴 붉히고 싶지 않다고요. 나는 글쎄 잘못한 거 없다니까. 피곤하니까 너도 이제 그만 들어가 쉬어라. 나도 술이 좀 과했는지 머리가 띵하니 두통이 밀려오는 것 같다. 시모는 저에게 조금도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알지 못하는 분에게 온갖 욕을 다 해놓고 그걸 전부 들었는데 시모는 저에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었죠. 저도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 했었지만 시모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했던 저는 너무 서운했던 나머지 방에서 핸드폰을 가지고 나와 시모가 전화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해 두었던 걸 재생시키고 말았어요.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시는 시모가 잘못을 인정하게 되시는 건 항상 증거를 확인시켜줘야 인정을 하시고 사과를 받아낼 수 있었어요. 결국 전화 통화하셨던 내용이 핸드폰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하자 그제서야 시모의 잘못을 인정하셨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서 사과를 받아야 하나 싶었지만 제가 그만큼 8년의 결혼 생활 동안 너무 많은 상처를 받게 되면서 몸에 배어있는 버릇 중 하나였어요. 끊임없이 제 욕을 하러 다니시고 저는 그런 시모에게 상처를 받아야 하는 이런 삶이 저 또한 너무 힘이 들었었죠. 엎드려 절받기도 아니고 가족들이 새벽에 깰까봐 억지로 사과하는 시모의 모습은 저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날 저는 너무 우라통이 터져 잠 한숨 못 자고 밤을 꼴딱 새운 뒤에 다음날 아침에 남편을 깨워서 시댁에서 일찍 나설 수밖에 없었어요. 아침부터 시모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인사만 드리고 시댁에서 나오자 시부께서 전화를 하시길래 몸이 좀 안 좋다고 설명을 드린 뒤 전날에 있었던 일에 대해 굳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까지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가고 싶지 않아 최대한 조용히 넘어가게 되었죠. 남편은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서 나와야 하냐고 물어보아서 전날에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해 준 뒤 한동안 시댁에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대충 알게 된 남편은 그제서야 이해했다는 듯 저에게 더 이상 물어보려 하지도 않았고 저희는 그렇게 한동안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한 달의 시간이 지났을 때 시동생이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돌아오는 주말에 결혼하고 싶은 여자를 인사시키고 싶다며
저희 부부도 함께 참석해 주길 부탁했어요. 시동생의 결혼 문제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도 당연히 참석을 해야 했어요. 시모가 또 어떤 행동을 보일지 걱정은 되었지만 중요한 자리에서 시모가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죠. 이번 결혼이 무산이 된다면 시동생에겐 두 번 다시 여자가 없을지도 모를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시모도 최대한 입을 조심하시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 가기 하루 전날 시모가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는 핸드폰에 시모의 전화가 울리는 걸 보고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었던 게 평소에는 연락 한 번 없으시다가 꼭 제 도움이 필요할 때만 전화를 하셔서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셨죠. 괜히 전화를 안 받았다가 가족 모임 때 쓸데없는 말이 나올까봐 그런 일들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시모의 전화를 받게 되었고 예상했던 대로 제 도움이 필요해서 연락을 하셨던 거였죠. 내일 작은 아들이 결혼할 사람을 데려오는데 나 혼자 모든 걸 처리할 수 없어서 네가 좀 와서 도와주면 일이 좀 더 수월해지지 않겠니? 해줄 수 있지? 평소에는 연락 한 통 없으시다가 막상 도움이 필요하시니까 전화하신 거예요? 어머님 혼자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신 거잖아요. 제가 굳이 도와드릴 필요 있겠어요? 네가 오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당연히 도와줘야지. 너 아랫동서 될 사람이 온다잖니. 확실하게 붙잡아야 하지 않겠어?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첫인상이 중요하다니까. 어려운 거 없으니까 내가 시키는 것만 해주면 된다. 저번 일을 아직까지 마음속에 담아둔 건 아니지? 우리 그때 충분히 푸른 걸로 기억하는데. 시모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미안해하면서 제 기분을 최대한 풀어주려 노력하고 계셨습니다. 시모를 위해서가 아닌 시동생을 위해 저는 약속 당일 아침 일찍 시댁에 가기로 결정하게 되었어요. 시모는 새 며느리가 들어온다는 거에 들뜨셔선 제가 도착했을 때 이미 음식 준비를 거의 다 끝내놓은 상태였어요. 제가 처음 인사드리러 시댁에 발을 들였을 때는 정성이 들어간 시모의 음식은 단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었는데 새로 들어온 며느리한테 기대를 많이 하셨는지 가짓수도 상당히 많이 준비하신 걸 보고 좀 서운하긴 했었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네요.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김장할 때 입는 옷을 건네주셨습니다. 아니, 갑자기 이걸 왜 주시는 거예요? 이 옷은 김장을 할 때 막 입는 옷이잖아요. 지금 김장철도 아닌데 굳이 이 옷을 입을 필요가 있어요? 김장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옷 입고 집안이랑 밖이랑 청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집 전체가 너무 더러워서 대청소 좀 하면 좋겠는데. 저보고 지금 마당이랑 집이랑 합쳐서 300평이나 되는 넓은 집을 저 혼자 대청소를 하라는 게 말이 된다 생각하세요? 어머님, 이건 정말 너무 하잖아요. 음식 몇 가지만 도와주면 된다고 하셔서 저는 그런 줄 알고 일찍 온 건데 대청소라뇨. 저는 어머님이 시키는 걸 따를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무슨 날인지 잘 아시면서 만신창이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고요. 화장까지 전부 다 했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요? 남자들 오면 그때 도와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원래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거야. 남자들은 따로 할 일이 있으니까 일단 식구들 올 때까지 네가 먼저 좀 움직여라. 내가 한번 얘기하면 좀 들어줄 수 없는 거니? 시모는 시간이 없다며 최대한 빨리 서둘러 주길 바라셨어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헛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당장 시댁에서 나오고 싶었는데 몇 시간 뒤면 시동생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애들을 데리고 시댁에 오기 전까지 집안 청소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부는 교대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퇴근을 하시려면 아직 몇 시간이 더 남아있는 상태였죠. 결국 저는 시모가 건네주신 옷을 입고 300평이나 되는 집을 혼자서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다행인 건 여름이 아니라서 마당일은 크게 손볼 건 없었는데 집안은 해야 될 일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시모는 그동안 청소에는 신경도 안 쓰셨는지 먼지가 수북했고 손댈 곳이 정말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저는 온몸이 땀으로 뒤덮이게 되었네요. 시모는 시간 없다며 최대한 빨리 서두르라며 재촉하셨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게 뭐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시댁 집안의 며느리가 들어온다는데 제가 왜 대청소를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도 끝이 보이지 않는 집안 청소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남편이나 시부일 거라 생각했던 저는 급하게 달려가 현관문을 열었는데 저와 마주친 건 남편과 시부가 아닌 시동생과 예비 동서였습니다. 구질구질한 모습으로 두 사람과 대면한 저는 급하게 몸을 숨겨 방 안으로 들어갔고 시모가 시동생과 예비 동서가 들어온 걸 보고 반갑게 맞아주고 계셨어요. 방 안으로 들어온 저는 거울을 봤는데 얼굴은 땀이 한가득 흘러내려 화장은 전부 다 지워져 있는 상태였고 김장할 때 입었던 옷이라 여기저기 얼룩도 많은데 머리까지 헝클어져서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첫 대면하는 자리에서 추한 모습을 보였던 게 너무 짜증이 올라왔어요. 시모는 이런 제 마음을 모르는지 빨리 나오라며 재촉을 하셨습니다. 제가 대꾸도 하지 않고 있자 시모는 방문을 두드리며 뭐하냐고 소리를 지르시길래 화장도 고치고 옷도 갈아입어야 할 것 같다고 얘기하는 순간 시모는 저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고 말았어요. 뭘 볼 게 있냐면서 그냥 하던 대로 하라고 화장한 모습이나 안 한 모습이나 똑같다며 최대한 빨리 나와서 일손을 도우라는 말을 거침없이 꺼내셨어요. 구질구질한 모습으로 첫 대면하게 된 것도 상당히 짜증이 나는데 시모는 시동생과 예비 동서가 보고 있는 상태에서 저를 함부로 대했다는 거에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죠.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화장을 고친 뒤 옷을 갈아입고 나왔어요. 시동생과 예비 동서는 자리에 앉아 있었고 시모와 즐거운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좀 전에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모습으로 마주해서 그런지 얼굴을 제대로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시모는 그런 저를 보며 꼴값 떤다며 식구들 모이기 전에 간단하게 요기할 것 좀 내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시동생은 저에 대해 소개를 해주었고 예비 동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그런데 앉아있던 시모가 예비 동서에게 신경 쓰지 말라면서 우리 집 8년차 전담 청소부라며 온갖 험한 일은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필요할 때 불러서 쓰기 딱 좋다는 말을 꺼내셨어요. 순간적으로 얼굴이 붉어지자 시동생은 제 눈치를 살피면서 시모에게 입조심하라고 눈치를 주고 있는데 시모는 아랑곳하지 않고 한마디를 더 하셨어요. 왜? 내가 뭐 잘못했니?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눈치 볼 게 뭐가 있어? 나는 이제
며느리는 우리 박사 둘째 며느리 하나뿐이다. 쟤는 우리 집안 가정부나 다름없으니까 시킬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해서 부려먹으면 된다. 너희 둘이 결혼식 끝나면 집들이도 할 거 아니야? 그때 이용해 먹으면 딱 좋겠네. 말만 하면 뚝딱 해준다니까.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이 자리가 저를 험담하는 자리예요? 지금까지 힘들게 고생한 저한테 어머님 집안 청소부라고요? 이용해 먹기 딱 좋다고요? 어떻게 며느리가 옆에 있는데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그런 말을 거침없이 뱉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받을 상처는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도련님 죄송하지만 저 이런 대우 받으면서 이 자리를 채워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두 분 오신다고 제가 아침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한 줄 아세요? 이 넓은 집을 저 혼자 청소했다고요. 그런데 돌아오는 건 저에게 상처를 주는 것밖에 없으시네요. 오늘 처음 뵙는 자리인데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이런 기분으로는 더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그럼 말씀 나누시고 들어가세요. 어머님, 앞으로 무슨 일이 생겨도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 오늘이 며느리로서 마지막 날인 줄 아세요. 나도 너 이제 필요 없다. 나는 우리 박사 며느리만 있으면 되니 앞으로는 우리 집에 얼씬도 하지 마라. 내가 너를 찾을 이유가 뭐가 있겠니? 네 일 끝났으니까 그만 들어가 봐라. 시모의 행동에 너무 상처를 받은 저는 짐을 챙긴 뒤 시댁에서 나가려 하는데 순간 걸음을 멈추고 말았어요. 예비 동서가 어디에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이길래 다시 예비 동서의 얼굴을 보려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 저와 눈이 마주친 예비 동서는 제 눈을 피하고 있었어요. 천천히 걸음을 옮겨 예비 동서 앞으로 다가가 다시 얼굴을 확인해 보는 순간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저에게 머리를 조아렸고 정말 오래간만에 뵙는다면서 어색한 웃음과 함께 불안한 표정을 보이고 있었죠. 그 모습을 빤히 보고 있던 저는 그제서야 예비 동서가 누군지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시모와 시동생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와 예비 동서를 번갈아 가며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도 너무 당황스러웠던 순간이라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난처해하고 있는데 예비 동서가 천천히 뒷걸음질을 치더니 정말 죄송하다며 90도로 인사를 건넨 뒤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급하게 현관문을 열어 순식간에 도망을 쳐 버렸어요. 그녀가 도망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상태라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고 시모는 둘이 무슨 사이이길래 예비 동서가 정색을 하면서 도망쳤냐고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시동생은 그녀를 급하게 따라갔지만 이미 자취를 감춘 상태였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는다며 시동생의 얼굴은 노랗게 변해버린 상태였어요. 그 사이 교대 근무를 마친 시부와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이 시댁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안이 난리가 난 모습을 보고 남편과 시부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갑자기 시동생이 다들 조용히 좀 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런 모습 처음이라 가족 모두 시동생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털썩 주저앉더니 그녀가 전화기에 전원을 꺼버린 상태라며 울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는 걸 보고 저는 한숨을 내쉬었네요. 전화기 전원을 꺼버렸어요. 이제 어떡하죠? 세종씨가 잠적해버리면 저는 정말 끝장이라고요. 형수, 저 좀 도와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아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뭘 도와달라는 건데? 예,
네가 말 좀 해봐라. 왜 너를 보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을 친 거니? 네가 또 뭔 짓 했지? 제가 무슨 짓을 저질렀다고 그래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요. 지금 그 여자한테 연락이 안 된다고 했죠? 도련님이 그 여자한테 당한 게 틀림없어요. 세종씨 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큰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사업을 준비하는데 돈을 다 써버렸다고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움을 주고 싶어 수술비를 제가 대신 주겠다고 했었죠. 원래 인사를 드리러 가려 했었는데 갑자기 일이 터지는 바람에 일단 저희 집에 먼저 인사를 드리고 세종씨 어머님이 회복을 하시면 그때 뵙기로 일정을 잡은 상태였어요. 수술 자금도 문제였지만 대출비까지 있다는 말에 어차피 결혼할 거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 도와줬는데 지금 핸드폰 전원을 꺼버린 상태예요. 어디에 살고 있는지 세종씨 어머님 병원이 어디인지 아는 건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그 여자가 그런 수법으로 남자들한테 접근해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았는데 그 여자 상습범이에요. 저희 아빠한테 한두 번 잡힌 게 아니라서 경찰서에 갔을 때 몇 번이나 얼굴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 여자가 사기죄로 잡혀 들어왔을 때 아빠가 한 소리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버릇없이 행동해서 저와 한 번 싸운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네요. 이번이 벌써 4번째인데 작정하고 잠적했으면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피해 금액이 얼마나 되죠? 시동생은 사기녀한테 된통 당한 상태였고 그 피해 금액이 1억이 넘어간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죠. 자잘하게 빌려간 돈들을 합친 금액이라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에 참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집안은 순식간에 난리가 나게 되었고 시모는 저에게 제발 도와달라며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아까 뭐라고 하셨죠? 어머님이 하신 말씀 가족들 앞에서 다시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제 필요 없다면서요. 며느리가 아니라 집안일을 하는 8년차 청소부라며 막말을 퍼부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요? 2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면서요. 그리고 도련님도 돈 문제는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닌 가족들과 한 번이라도 상의를 하셨어야죠. 그리고 그 여자 이름도 가명을 쓰고 있어서 잡는 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요. 어머님이 그렇게 싹싹 비셔도 소용없어요. 저는 이미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제가 기분 좋게 도와줄 수 있겠어요? 저도 어머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 아빠한테 도움을 청하든지 할게요. 아니면 그냥 경찰에 신고하세요. 천년만년 걸려도 그 여자 잡기는 쉽지 않을걸요? 오늘은 일단 저도 기분이 좋지 않으니 들어가 볼게요. 시모는 저에게 정말 미안하다면서 시동생이 사기당한 1억을 다시 되돌려받게 해달라며 애원하셨습니다. 그날 기분이 너무 좋지 않았던 저는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일단 집으로 돌아왔어요. 마음 같아서는 그냥 모른 척하고 싶긴 했지만 또다시 사기를 치고 다니는 그 여자를 그대로 놔둔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건 뻔하기 때문에 형사인 아빠한테 전화를 해서 그 여자가 저지른 짓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어요. 4번의 범죄를 저지른 그 여자는 4번 다 전부 아빠한테 붙잡혔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을 거라 예상했었지만 시간은 상당히 소요가 되었고 몇 달 만에 그녀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시동생한테 뜯어간 1억은 이미 전부 다 사용을 해버린 터라 법적인 처벌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시모는 그녀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며 난리를 쳤지만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그날 이후 시부는 시모에게 입을 아예 닫고 살라며 밥 먹을 때 빼곤 입도 뻥긋하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시동생은 엄청난 충격을 받은 상태라 의욕을 잃어버려 현재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사기를 친 그녀를 잊고 싶은데 머릿속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있다네요. 평생 동안 살면서 진지하게 처음으로 만났던 인연이 그런 여자였다는 게 너무나도 안타깝기만 하네요. 시모는 현재 쥐죽은 듯 살고 계시는데 그렇게 좋아하시는 수다를 떨지 못하시니 속병이 나셔서 집에 누워만 계신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저도 시모한테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연락을 끊고 있는 상태예요.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줄 수 있는지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걸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좋은 날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주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결혼 2년차 만에 이혼을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차라리 잘 된 것 같아 속이 후련합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1년 만에 갑자기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황당한 말을 꺼냈어요. 이유를 물어보니 바로 위 상사가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해서 그동안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도저히 못 참겠다고 바로 퇴사했다는 한마디에 결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저는 남편에게 너무 큰 실망을 하고 말았네요. 당신, 나랑 결혼 전에도 다른 회사에서 상사와의 문제 때문에 일을 그만두지 않았어? 그런데 이번에도 그만두는 거야? 나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내가 회사에서 나오겠다는 건데 당신이랑 상의를 해야 되는 거야? 그동안 지속적으로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었다는 말을 했었잖아. 그럼 어느 정도는 준비하고 있었어야지. 나는 최대한 당신한테 어필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일자리 최대한 빨리 알아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데 꼭 그런 표정을 보여야 돼? 당신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이번에 구한 일자리는 평생 다녀도 될 만큼 좋은 곳이라며. 회사 사람들도 다 잘 챙겨준다고 하더니만 이제 와서 한마디 말도 없이 이런 식으로 퇴사하면 당장 지출해야 되는 금전적인 부분들에 차질이 생기잖아. 내가 버는 돈만으론 부족하다는 거 몰라? 우리가 여유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막 시작해서 대출도 상당히 많은 상태라 혼자선 감당이 안 된단 말이야. 젊은 나이도 아니고 30대가 넘어간 당신이 구할 수 있는 일자리가 얼마나 많다고. 요즘 시기에 취직도 쉽지 않은데 너무 무책임한 행동을 한 것 같아. 상사랑 감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잘 풀면 되는 거잖아. 워낙 고지식한 사람이라 대화도 잘 안 통해. 당신은 내가 힘들어서 그만뒀다는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이번 달 안에 새로운 일자리 구하면 되잖아. 남편은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면서 집에 들어왔다가 다시 밖으로 나가 버렸어요. 계획했던 일들이 퇴사를 함과 동시에 모든 게 무너져 버린 상태였죠.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들어온 남편은 술이 머리끝까지 취해선 자기 몸 하나 가누지 못해 방으로 들어가 쓰러져 잠이 들어 버렸고 아무런 걱정 없이 행동하는 남편의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워 한숨만 나오게 되었네요. 결혼 초기부터 이런 일이 생기니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집안의 가장인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알아볼 거라 믿고 아무 말 없이 기다려왔었는데 집에서의 백수 생활은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루하루가 말라가는데
남편은 도통 일자리를 구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결국 남편과의 갈등이 점점 깊어졌고 화가 올라와 버린 저는 남편에게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당신, 나랑 결혼한 이유가 뭐야? 집에서 게임만 하려고 나랑 결혼한 거야?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만 먹고 살려고 나 속인 거냐고. 이건 충분한 이혼 사유 해당되는 거 알지? 나한테 어떤 상황인지 말도 안 해주고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퇴근하면 당신은 맨날 게임이나 하고 있는데 내 속이 지금 얼마나 타들어가는지 알아? 계속 이런 식이면 우리 같이 살아갈 수가 없어. 당신이 생각하는 결혼 생활이 이런 건 아니잖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확실하게 말을 해봐. 내가 하루 종일 놀았을 것 같아? 나도 이리저리 일자리 알아보고 있다가 잠깐 머리 좀 식히려고 게임 좀 했던 것뿐인데 당신이 앞뒤 상황을 모르니까 내가 하루 종일 노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몇 군데 면접 자리 알아놨으니까 좋은 결과 있으면 알려줄게. 사람이 너무 조급하면 하던 일도 제대로 못하게 된다고. 침착하게 좀 기다려봐. 나도 적은 나이 아니라는 거 잘 알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하려는 거니까 숨 막히게 계속 뒤에서 긁어대면 금방 지친다고. 그럼 면접 자리 잡혀 있는 거 나한테 확인을 좀 시켜줘봐. 당신이 나한테 믿음을 주지 않으니까 내가 불안해서 그래. 어디 면접 보는 건데? 남편은 제 말이 끝나자마자 보여주었는데 3군데의 면접 일정을 잡아놓은 상태였어요. 그걸 본 저는 안심이 되었고 남편도 어느 정도는 생각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퇴근을 하고 들어왔는데 남편은 전날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전화 한 통 없어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TV만 보고 있길래 면접은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면접 보러 가는 날 아니냐고 다시 되묻자 남편은 3군데 다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서 한껏 기대에 부풀었던 저를 힘 빠지게 만들었네요. 그날 잘 먹지 않았던 술까지 먹게 되었고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어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알아보겠다며 신중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거라는 말을 했지만 남편에 대한 믿음은 날이 가면 갈수록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 다시 하루 이틀이 지나고 어느새 한 달이 훌쩍 넘어가 버렸네요. 그런데 시댁에 모임이 있어 주말에 잠깐 다녀와야 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제 손을 잡았어요. 뭐 하는 거야? 나 지금 당신 손 잡을 기분 아니니까 이거 놓고 얘기해. 뭘 바라는지 모르겠지만 이런다고 내 마음 전혀 풀리지 않아. 갑자기 왜 그러는 건데? 일단 들어가기 전에 당신이랑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 나 지금 퇴사한 지 꽤 됐잖아. 그런데 아직까지 이 사실을 우리 부모님께선 알지 못하셔. 내가 퇴사했다는 말이 부모님 귀에 들어가면 오래간만에 얼굴 보는데 기분이 안 좋으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이 입단속만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지? 내 기분이 안 좋은 건 생각도 안 하고 아버님, 어머님 걱정하시는 건 마음에 걸리나 봐. 그럼 약속 하나만 해줘. 당신 퇴사한 거 말하지 않을 테니까 최대한 빨리 일자리 알아보고 안정적인 삶을 다시 되찾았으면 좋겠어. 그렇게만 해준다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퇴사했다는 거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남편은 저에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취업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그렇게 확답을 받은 뒤에 시댁 현관문을 열며 들어갔네요. 이미 상당히 많은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즐겁게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저희 부부를 보자마자 시댁 식구들이 반겨주시길래 표정 관리하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을 했네요. 그렇게 모두가 즐거운 식사 자리를 끝낸 뒤 함께 모여 그동안 제대로 나누지 못했던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큰형님이 저희 부부는 어떻게 살고 있냐는 질문을 했어요. 둘이 결혼한 지 벌써 1년이나 지났는데 요즘도 연애했을 때랑 똑같아? 보통 결혼하면 환상이 깨져버린다고 하잖아. 우리는 서로 못 잡아먹어서 난리지만 동서랑 서방님은 한창 깨가 쏟아질 때잖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계획은 잘하고 있고 신혼부부이긴 하지만 나이가 있다 보니 아이 계획도 생각하고 있을 텐데 내 생각엔 아이는 하루라도 빨리 가지는 게 좋거든.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이를 가지는 것도 힘들지만 키우는 것도 많은 어려움들이 생길 거야. 저희도 다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도 계획하려고 준비 중이고요. 요즘 너무 할 일이 많다 보니 정신이 없어서 잠깐 숨 좀 돌릴 수 있을 때 아이를 가지려고요. 그래, 너희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나도 하루빨리 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웬만하면 서둘러 주는 게 좋지 않겠어? 새아가는 왜 말이 없니? 아, 네. 저희도 고민 중이에요. 안정적인 생활이 유지가 돼야 아이를 키울 때 불안하지가 않죠. 지금 상황에선 힘들 것 같고 좀 더 시간이 지난 뒤에 생각해 보려고요. 아니, 생각할 게 뭐 있니? 너희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부족할 게 뭐가 있어? 대출이야 살면서 차차 갚아나가면 되는 거잖아. 하루 이틀 미루다 보면 금방 마흔이다. 동서가 여자로서 걱정되는 것들이 뭔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어머님 말 들어서 나쁠 거 없어. 말 나온 김에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남자 직원 한 명 채용하려고 하는데 서방님 혹시 생각 있으세요? 지금 다니는 회사보다 월급도 좋고 가족이니까 승희 아빠가 더 신경 써서 챙겨줄 텐데 이번 기회에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가족들끼리 일을 하면 서로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 저는 일반 직원을 뽑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는데 승희 아빠가 서방님이 들어오면 좋을 것 같다고 하도 부탁을 해서 진지하게 고민한 끝에 서방님이 좋다면 받아주기로 했거든요. 지금 받는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했었죠? 저번에 듣기론 300 초반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와 함께 일하면 400 초반으로 맞춰 드릴게요. 대출도 많이 받았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하잖아요. 동서가 임신도 하게 되면 휴직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된다면 부담도 많이 느끼게 될 테니 이번 기회에 저희 회사로 들어오세요. 아, 정말요? 그렇게까지 신경 써주신다면 저희야 정말 좋죠. 솔직히 빚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아이까지 생기면 더 힘들어지니까 빚을 어느 정도 갚고 난 이후에나 여유가 생기면 아이를 가질 생각이었거든요.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가릴 처지는 아니잖아요.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들어가면 되겠어요. 아니, 지금 큰형 밑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란 말이야? 그게 얼마나 불편한 일인 줄 알아? 원래 남보다 가족이 더 불편하고 힘든 거야. 지금 당장 결정은 힘들 것 같은데? 형수님이 저희 걱정해 주시는 건 고마운데요. 그동안 사람 써보셔서 알잖아요. 서로 불편한 일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라고요. 저는 좀 더 생각을 해볼게요. 남편의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가서 남편과 잠깐 대화 좀 하겠다며
뒷마당으로 끌고 갔어요. 제가 왜 화를 내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퇴사한 마당에 가릴 게 뭐가 있냐며 좋은 기회니까 형님 회사에 들어가 일하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남편은 제 말을 듣고 싶지 않았는지 고개를 돌려 버렸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뻔히 알면서 지금 그런 말이 나와? 고민할 게 뭐가 있어? 내일부터 당장 형님 회사로 들어가도록 해. 싫다니까? 그렇게 되면 얼마나 눈치가 보이는 줄 알아? 아무리 지금 상황에 돈이 궁하다 해도 이건 진짜 아니야. 나 스트레스 받는 거 보고 싶어? 집안의 가장이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대책 없이 행동하려는 건데? 다른 회사에 입사해도 남 눈치 보는 건 똑같아. 달라지는 건 없다고. 그래도 가족 밑에서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점이 많은 거라고. 당신이 열심히만 하면 더 많은 것들을 챙겨주신다는데 그깟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해? 나랑 미래에 태어날 아이 생각은 해야 할 거 아냐. 당신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이런 식으로 가정을 꾸리며 살고 싶은 거냐고. 나는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은 것 뿐이라고. 아, 그래, 알았어. 흥분하지 말고 좀 침착해. 이러다 우리 가족들 다 듣겠다. 내가 며칠만 생각해보고 다시 얘기해 주도록 할게.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 저는 남편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일을 그만둔 지 한 달이 넘어가고 2달째인데 변화되는 건 하나 없이 집에서 게임만 하면서 숟가락으로 밥을 퍼서 먹여주겠다는 걸 거절한 남편이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남편은 시댁 식구들이 자기가 퇴사한 걸 듣게 될까봐 눈치를 보며 저를 진정시켰고 며칠 이내로 답을 주겠다면서 급하게 시댁으로 들어가 버렸네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라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저는 한참 동안 밖에 있다가 다시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남편은 저와 대화한 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시댁 식구들과 웃고 떠들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댁에서 힘들게 표정 관리만 하다가 집으로 돌아왔고 남편과는 냉전 사이가 되어 버렸네요. 며칠 이내로 결정을 내서 답을 주겠다는 말에 믿고 기다렸는데 저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길래 다시 제가 물어보고 말았어요. 며칠 전에 나한테 답을 준다고 하지 않았어? 왜 아직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건데? 벌써 3일이나 지났다고. 당신 일하기로 결정 아직 못한 거야? 아, 그거? 얘기 벌써 끝났는데? 그냥 안 하기로 했어.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적합할 것 같거든. 그래야 오래 일을 하지. 형 밑에서 일을 하다가 체질에 안 맞아서 금방 그만두면 그게 더 손해잖아? 그러니까 나 믿고 조금만 기다려줘. 최대한 서둘러서 좋은 일자리 구해보도록 할게. 실망하지 않았지? 며칠간 고민하고 결정했다는 남편의 말 한마디는 저를 좌절시키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때 드는 생각이 이 사람과의 미래는 힘들 것 같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어느 정도 마음의 정리가 되어가기 시작했어요. 함께 힘을 모아 앞으로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 사람과는 행복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아 남편에게 마지막이라는 말과 함께 우리의 관계가 위태롭다고 하자 남편은 걱정하지 말라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걱정거리들을 전부 없애준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모든 날들을 정리할 마음으로 남편에게 주었던 기회이기 때문에
실망을 안겨주지 않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에게 열심히 면접을 보러 다니고 있는 모습들을 꾸준하게 보여주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해보면 곧 면접을 보러 들어간다며 남편은 제 마음을 알아주기라도 한 듯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활동적으로 바뀐 모습에 굳어져 있던 제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는데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남편이 취업을 하게 됐다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고, 그동안 저 혼자 말 못할 무게를 감당해야 했던 날들이 너무 힘들었는지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고통 속에서 빠져나오니 제 마음도 자연스럽게 풀리게 되었고, 남편은 새로운 일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었네요. 비록 형님이 추천해 주신 일자리보다는 보수가 적었지만 그래도 남편이 일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너무나 큰 힘이 되어 주었어요. 그렇게 몇 달의 시간 동안 묵묵히 회사를 잘 다니던 남편과 다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지내오던 어느 날, 오래간만에 여유를 가지고 외식을 하고 있는데 몸에서 이상함을 감지하게 되었고, 갑자기 찾아온 울렁거림에 당황해 외식이 끝난 뒤 집으로 돌아갈 때 혹시 몰라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화장실에 들어가 확인을 하게 되었죠. 이상했던 느낌은 예상대로 테스트기에 두 줄이 선명하게 찍힌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남편에게 임신했다고 말을 하는 순간 기뻐 날뛴 남편은 앞으로 집안의 가장으로서 뱃속에 있는 아이의 아빠로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하겠다며 저를 안아 들었습니다. 달라진 남편의 모습이 저를 안심시켜 줬기 때문에 더욱더 책임감이 뒤따라 앞으로는 걱정이 없을 줄 알았어요. 계획하지 못했던 뱃속의 아이까지 찾아와 버렸으니 남편이 짊어져야 할 무게는 조금 더 무거워지게 되었죠. 그리고 임신 소식을 듣게 된 양가 집안에서는 저희 부부에게 축하한다며 많은 축복을 주셨고, 시모는 임신한 제 손을 잡으며 간절하게 부탁 하나를 하셨어요. 아직 성별도 모르는데 아들 손자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네요. 아들 손자 하나만 낳아주면 네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줄 테니까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봐라. 처음엔 손녀가 참 이뻤는데 시애미가 손녀는 이제 지긋지긋하다. 나는 아들만 셋을 낳았는데 어떻게 된 게 며느리들은 하나같이 딸만 줄줄이 낳을 수가 있는 거야? 네가 내 마지막 희망이니까 아들 손자 한 번만 안겨줬으면 좋겠다. 그건 제가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니지만 최대한 노력은 해볼게요. 하지만 제가 만약 딸을 낳게 된다 해도 이뻐해 주실 거죠? 차별은 하지 말아주세요. 시모는 제가 질문한 말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이 입을 닫으셨어요. 눈빛에선 절대적으로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말을 하고 계셨습니다. 딸은 받아주지 않겠다는 시모의 마음이 저에게 전달이 되었죠. 임신을 했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또 다른 걱정거리를 만들게 될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지만 50%의 확률이기 때문에 가족의 평화를 위해선 아들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조금 더 크게 작용했던 것 같네요. 그렇게 시모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잘 지내오던 어느 날 몸이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하면서 회사를 다니는 거에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앉아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불편한 점들이 많아지고 있었죠. 아이와 저를 위해 당분간 휴직계를 내야 할 것 같아 제 고민을 남편에게 털어놓으려 하는데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이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화를 내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본 저는 당황해서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 거냐고 물어보자 남편은 또다시 회사에서 나왔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었네요. 뭐라고? 아니, 다닌 지 얼마나 됐다고 왜 또 퇴사를 하는 건데? 이제 겨우 6개월 지났다고. 웬만하면 그냥 다니지. 꼭 퇴사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야? 아니, 사장이 내가 실수한 것도 아닌데 내 탓으로 돌리잖아. 그래서 억울하다고 하니까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갑자기 화를 내는 거야. 정말 어이가 없어서 그냥 퇴사하겠다고 나와버렸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직원들 보는 앞에서 나한테 쪽을 주냐고. 오래간만에 괜찮은 직장에 취직했는데 사장 눈만 아니면 계속 다닐 수 있었지만 어쩌겠어. 다른 일자리 알아봐야지. 그래도 6개월 정도 일했으니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잖아. 모아놓은 돈으로 잠깐만 생활하도록 하자. 당신 회사가 장난이야? 사장이랑 안 좋은 일이 있었어도 충분히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었잖아. 이제야 숨통이 트일만 하니까 또 일을 저질러? 당신 원래 이렇게 끈기 없는 사람이었어? 몇 달 있으면 뱃속에 있는 아이도 세상 밖으로 나오는데 불행만 안겨줄 거야? 왜 이렇게 철없이 구는 건데? 내가 이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잘 알면서 그래? 일자리는 많이 있다고. 사장이란 놈이 인재를 못 알아보고 막대한 게 잘못인데 왜 나한테 뭐라고 그래? 저는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펑펑 쏟아냈고 남편은 저를 보며 답답하다면서 술이나 한잔하러 나갔다 오겠다며 6개월 전과 똑같은 행동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 속에 하필 다음 날이 시모와 뱃속에 있는 아이의 성별을 확인하러 가는 날이었죠. 시모는 들뜬 마음으로 다음날 아침 일찍 전화를 주셨고 남편은 술에 쩔어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던 저는 찬물을 한 바가지 퍼서 입을 벌리고 자고 있는 남편의 얼굴에 냅다 부어버렸어요. 그리곤 일자리 구하는 동안 집에만 박혀있지 말고 일당직이라도 구해서 일을 하라며 큰 소리 친 뒤 밖으로 나와 버렸네요. 남편은 술이 덜 깨선 온갖 짜증을 내며 자기 얼굴에 찬물을 부었다고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현관문을 박차고 나온 저는 시모와 함께 산부인과를 찾아가게 되었고 남편과의 고민에 대해 털어놓으려 하는데 시모는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일 것 같다며 한층 들떠 계셔서 제가 가진 고민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네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산부인과에 들어가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뱃속에 있는 아이가 웅크려서 모습을 잘 보여주지 않았어요. 좀 전에 남편과 한바탕 하게 되면서 아이가 많이 놀랐는지 움직이지도 않고 있었네요. 시모는 원장님의 입만 바라보면서 아들이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 양손을 모으며 쳐다보고 있었는데 고개를 갸우뚱하며 한참 동안 초음파로 뱃속에 있는 아이의 상태를 보다가 아주 이쁘게 생겼다는 한마디를 꺼내셨습니다. 그 순간 시모는 손에 땀이 날 정도로 모으고 계셨던 양손이 두 쪽으로 갈라지더니
충격받으신 얼굴로 원장님께 다시 한번 되물었고, 원장님은 이쁘게 생겼다며 치마가 잘 어울릴 것 같다는 말을 꺼내셨네요. 그 말을 끝나기가 무섭게 시모는 진료실 문을 열며 밖으로 나가셨고, 제가 꼭 죄를 지은 것 마냥 고개가 저절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렇게 진료실에서 조심스럽게 걸어 나왔는데, 시모는 이미 산부인과에서 나가 집으로 돌아가 버리셨습니다. 그날 이후 시모는 저를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지셨고, 남보다 못한 존재로 추락하고 말았네요. 결국 이런 시모와 남편과의 문제점들이 저를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남편은 똑같은 패턴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게 너무 한심해 보여 집에 있는 컴퓨터를 전부 부숴버렸습니다. 노발대발하며 난리친 남편은 그날 이후 집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고, 이제는 아예 일자리도 알아보려 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죠. 어디서 무얼 하는지 남편은 새벽에 잠깐 집에 들어와 샤워하고 옷만 갈아입은 채 다시 밖으로 나갔어요. 제가 이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건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그렇게 하나하나 준비해가며 앞으로 있게 될 일들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어느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볼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밖으로 나오던 도중 카페가 앞에 보이길래 단 게 먹고 싶어 과일 주스 하나 먹으려고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렇게 생과일 주스 한 잔을 건네받은 뒤에 몸을 돌렸는데, 그 순간 제 앞에 시모가 저를 바라보고 계셨네요.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흠칫 놀라며 어색한 인사를 드리는 사이 시모는 제 손에 들고 있던 명세서와 카드를 낚아채셨고, 결제 내역을 확인하시곤 눈이 휘둥그레지셔서는 저한테 막말을 퍼부으시더니 자기 아들이 힘들게 벌어모은 돈으로 제배만 불린다며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만삭인 제 뺨을 명세서로 사정없이 내려치셨어요. 너무 놀라 뭐 하시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자 딸이라서 딸기 주스를 시켜 먹냐는 어이없는 말을 꺼내시더니 제 손에 들고 있던 주스를 빼서 뚜껑을 열은 뒤 머리 위로 부어 버리셨네요.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죠?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딸이라고 한순간에 이렇게까지 변하실 줄은 정말 몰랐네요. 그리고 그 카드 그 사람 거 아니거든요? 각자 일하면서 모은 월급 중에 일부를 나눠서 생활비를 넣어둔 카드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생활비가 지금은 제가 벌어모은 돈으로만 꽉 차 있다고요. 어머님이 그렇게 아끼시는 아들이 지금 뭐라고 다니는 줄 아세요? 저랑은 한마디 말도 없이 퇴사해서 그동안 벌은 돈으로 흥청망청 쓰면서 집에는 들어오지도 않고 있다고요. 저번에 형님이 그이한테 같이 일하길 원했었죠? 그때도 퇴사한 상태였어요. 지금까지 제 속이 얼마나 타들어갔는지 아세요? 그런데 어머님은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딸이라고 저를 이런 식으로 대하시면 제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방금 하신 행동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너 방금 뭐라고 그랬니? 내 아들이 지금 백수라는 거야? 그걸 왜 이제야 얘기하는 건데? 미리 말을 했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제가 고민거리를 털어놓고 싶어도 그이가 어머님 걱정하실까봐 말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으니 전부 다 얘기하는 게 좋겠죠. 저 그이랑 이혼하기로 결정했어요. 지금 변호사 사무실 다녀오는 중이고 제가 받은 상처와 손해에 대해 소송 걸기로 했으니까 그런 줄 알고 계세요.
아, 그리고 하나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어머님이 그날 산부인과에서 딸이라고 저만 버려두시고 집에 돌아가셨죠? 그때 원장님께서 곧바로 나오시더니 뭐라고 하셨는 줄 아세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치마가 아닌 바지를 입어야 할 것 같다며 다시 정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다시 해보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이더라고요. 방금 어머님이 하신 행동은 저와 뱃속에 있는 아들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신 거고, 어머님도 법적 처벌은 피해가지 못하실 것 같네요. 사장님, CCTV 좀 확보해 주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증인인 거 아시죠? 만삭인 임산부한테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실 수 있으시죠? 카운터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신 사장님께선 진정하라며 저에게 얼음물을 건네주셨고, 그걸 받자마자 시모의 얼굴에 뿌려버린 뒤 밖으로 나가려 하는데 남편이 어떤 여자와 손을 잡고 건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걸 본 저는 너무 놀라 급하게 따라 들어갔는데 그곳은 충격적이게도 PC방이었고 남편은 그 여자와 같은 게임을 하며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뒤따라온 시모는 자기 아들의 행동에 엄청난 실망을 했는지 남편의 머리끄덩이를 잡고 PC방에서 난리를 치고 말았네요. 남편은 그동안 게임상에서 만난 여자와 현실적으로 만남을 가지고 있던 거였어요. 결국 이런 충격적인 사실들이 전부 밝혀지면서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는 상황까지 오고야 말았네요. 저는 남편에게 이혼 위자료에 소송을 걸었고 게임상에서 만났다던 여자에게도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임산부인 저를 함부로 대했던 시모에게도 제가 받은 상처에 대한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하게 되었어요. 시모는 땅을 치며 후회하셨고 뱃속에 있는 아이가 손녀가 아닌 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다시 돌아와 달라고 애원하셨지만 백수아들 끼고 천년만년 사시라며 뒤도 안 보고 큰 소리친 뒤 인연을 끊게 되었네요. 그날 이후 시모의 집안에는 역풍이 불었고 남편은 자기 인생 알아서 하겠다며 개차반같이 살다가 게임에서 만난 여자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큰 사고가 나게 되면서 현재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깨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시모는 다시 저에게 찾아와 제 목소리를 들어야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다며 저를 데리고 병원을 가고 싶어 합니다. 부모님께선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셨지만 시모는 최근까지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부모님께 용서를 구하며 저를 데리고 병원에 함께 가길 원하고 계시네요. 제 목소리를 들으면 분명 눈을 뜰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부모님께서도 남편과 시모의 행동에 너무 큰 실망을 하셔서 더 이상 얼굴을 마주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제 인생에 삐걱거림이 있었지만 두 번의 불행은 없을 것 같네요.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니 그만한 대가를 치른 듯 합니다. 앞으로는 제 삶이 조금이나마 밝아졌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게 태어난 아들과 함께 남은 인생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사연을 올렸던 분들과도 같이 저도 매번 읽어보기만 하다가 용기 내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이 글을 보고 있다면 본인 이야기인 줄 본인은 알겠죠.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어려서 친아빠의 재혼으로 인해 새엄마와 친아빠와 같이 살았어요.
처음엔 괜찮았죠. 아빠와 엄마의 이혼으로 인해 저는 새엄마와 같이 살게 되었지만 저에게 잘해주시는 새엄마 때문에 친엄마의 빈자리를 느끼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어느 날 새엄마가 어느 여자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본인이 전 남편과 낳은 딸이었죠. 그 후로 제 삶은 180도 달라졌어요. 다들 예상하셨다시피 새엄마에게 구박이란 구박은 다 받고 자랐죠. 오히려 아빠에게 본인이 데려온 딸을 좋아하게 만들었으니까요. 동생이 울면 내가 때려서 그렇다. 내가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한다 등 말도 안 되는 말로 아빠가 저에게 실망하는 일을 만들었죠. 저희 집은 워낙 아빠가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서 살기가 여유가 있었어요. 저도 어려움 없이 자랐고요. 하지만 새엄마의 구박은 견디기 정말 힘들었죠. 그럴 때일수록 친엄마가 그리웠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미움받는 집에 있어야 할까라고 생각하면서요. 어쩜 이리 못됐니? 네 동생이 네 인형 가지고 노는 꼴을 못 보는 거야? 애가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아주 심술쟁이구나. 갖고 놀게 해주면 얘가 계속 안 준단 말이에요. 저도 갖고 놀고 싶은데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희영이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어머 어머, 눈 똑바로 뜨고 말 대답하는 것 좀 봐. 너네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니? 아주 치엄마 닮아서 대바라져서는. 우리 엄마 욕하지 마요. 아줌마가 뭘 알아. 나 우리 엄마한테 데려다 줘요. 네? 여기서 살기 싫단 말이에요. 네가 네 발로 나가. 내가 널 데려다 주면 아빠가 가만 계시겠니? 네가 아빠한테 가서 엄마랑 살고 싶다고 하란 말이야. 내가 다 잃을 거예요. 엄마가 오늘 저 때린 거랑 구박한 거 아빠가 알면 가만 있겠어요? 희영이랑 엄마랑 다 잃을 거예요. 네가 덜 맞았지? 얼른 나가버려. 너네 엄마한테 가란 말이야. 여긴 네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야. 알겠어? 아유, 징글징글해. 계모는 그렇게 저에게 친엄마한테 보내달라고 말을 하라고 종용했죠. 저 역시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친엄마에게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하지만 친엄마는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진 않았죠. 그렇게 계모에게 가정 구박을 다 받고 전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아빠 회사에서는 저를 상속녀라고 했지만 사실상 새엄마의 입김이 심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도 새엄마 눈치를 보기 바빴죠. 아빠도 답답했던 게 제 말보다는 새엄마 말을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불우한 유년기를 지나 저는 20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새엄마의 구박도 지치고 제 말을 들어주지 않는 아빠의 말도 지쳤어요. 결심을 한 순간이었어요. 대학도 붙었겠다. 이제 조금은 독립을 해야겠다고 말이죠. 아빠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친엄마에게 가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전 아빠에게 통보를 하고 집을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아빠의 반대를 무릅쓰고 말이죠. 너 이 집을 지금 나간다면 영원히 내 딸이 아니야. 알겠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와서 친엄마한테 간다고 해? 아빠가 내 말을 들어준 적이나 있어요? 맨날 새엄마 편, 희영이 편. 난 이 집에서 뭐해요 도대체? 나도 사랑받고 살고 싶어, 알아? 뭐? 너 해달란 거 지금까지 다 해주지 않았니? 그리고 설사 내가 희영이 편을 든다 하더라도 넌 이하비 속을 모르니? 표현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지긋지긋해요. 새엄마한테 놀아나는 아빠도 그리고 얄미운 희영이도 나가게 해주세요. 친엄마라고 널 반길 것 같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널 나한테 버리고 간 여자다. 그런데도 친엄마를 찾고 싶다는 거야? 아빠보단 낫겠죠. 새엄마 말이라면 고지골대로 듣는 아빠보다요. 일부러 눈 감고 귀 막은 아빠보단 나아요. 안녕히 계세요. 전 아빠에게 그 말을 남기고
친엄마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친엄마와 눈물의 상복을 했죠. 아빠와 살던 때랑은 다르게 풍족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엄마의 사랑만 있다면 충분했어요. 제가 집을 나간 그 순간 새엄마와 희영이는 얼싸안고 춤을 췄다고 했죠. 엄마도 처음엔 저와 떨어져 있던 시간만큼 저를 애틋하게 여기셨지만 두고두고 했던 말이 완전 남 좋은 걸 해준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생각과는 다르게 그렇게 기뻐 보이지 않았습니다. 10여 년 만에 본 엄마는 엄마 혼자도 먹고 살기 힘들어 보였으니까요. 오히려 딸이라고 찾아온 제가 부담스러운 눈치인 것 같았어요. 또 한 번 좌절하고 실망했죠. 어디서든 사랑받지 못하는구나 하면서요. 아휴, 조금만 더 버티지. 그럼 엄마가 알아서 찾아올 텐데. 네 아빠 재산 다 네 건데 지금. 이렇게 나온 이상 너네 아빠가 가만히 있겠니? 아마 그 새엄마라는 사람이랑 그 딸한테 갔겠지, 안 그래? 남 좋은 일 하는 거야. 아유, 속상해. 난 괜찮아. 돈 필요 없어. 마음이 풍족한 게 중요한 거지, 안 그래? 그러니까 그만 말해, 엄마. 난 지금이 좋으니까. 내가 얼마나 가중구박 당하고 살았는지 알아? 엄마가 그거라면 이렇게 말 못할 거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 그만했으면 좋겠어. 속상해서 그렇지. 그렇게 구박당하고 결국엔 집을 나왔으니 아유 아까워 죽겠네. 그래도 네 아빠께 다 네 건데 그만하라니까. 그럼 내가 계속 구박받고 살았으면 좋겠어? 아빠도 변했어, 알아? 내 말은 들어주지도 않는다고. 그래, 엄마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지. 널 그렇게 두고 나가는 게 아니었는데 엄마가 조금만 참았어야 했는데 아휴. 엄마는 미안하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 참지라는 마음인 것 같았죠. 처음엔 좋았지만 여기나 저기나 제가 마음 붙일 때는 없어 보였어요. 날 진심으로 누군가는 사랑해 줄까? 내가 도대체 왜 태어났을까 하는 생각에 휩싸여 모든 세상에 적대적일 무렵 전 한 남자를 만났어요. 처음으로 정말 누군가에게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준 남자. 금세 사랑에 빠졌죠. 그리고 불타는 연애를 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았어요. 제가 공무원이나 있는 집 자식이었으면 좋겠다고 제 앞에서 대놓고 말했으니까요. 그 정도로 좋아하시지 않는 티를 내셨습니다. 그래도 남자친구가 저를 너무 사랑한다는 말에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죠. 이미 아빠는 연을 끊고 나왔기 때문에 결혼식에 아빠를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엄마만 있는 결혼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훗날 아빠가 제 결혼 소식을 듣고는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지만 그때는 아빠에 대한 원망이 가득할 때라 별 개의치 않았죠. 그렇게 저의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어요. 남편도 공무원 초년생이었기에 저희는 시댁에서 신혼이 시작되었죠. 행복할 줄만 알았던 결혼생활이 고단한 생활의 시작이었어요. 이제 우리 집에 시집을 왔으니 우리 집 법을 따라야겠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 차리는 건 기본이다. 알겠니? 네, 그렇게 할게요. 그럼 아침 차리고 제가 낮엔 일을 가니까 저녁에 갔다 와서 저녁도 차리면 되는 거죠? 그래. 아버님 항상 똑같은 국 안 먹으니까 국은 아침 따로 저녁 따로 차리는 거 잊지 말고 알겠니? 양 조절을 잘해야 돼. 네, 노력할게요. 이제 저도 준순 씨 가족이 되었으니 가족의 룰을 따라야죠. 제가 잘할게요, 어머니. 예쁘게 봐주세요. 아유, 네가 공무원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니? 안 그래? 아무래도 정년도 보장되어 있고 중소기업 얼마나 간다고. 어머님은 제가 잘한다는 말에도 대꾸는 없으셨어요. 그저 저를 계속 아쉬워하시는 마음을 표현하셨죠. 속상했습니다. 남편은 공무원 초년생이었기 때문에
며느리도 공무원 며느리를 보고 싶어 하셨지만 제가 공무원이 아니라 일반 회사원이었기 때문에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공무원인 본인 아들이 조금 더 특별한 여자와 결혼하길 바라셨으니까요. 그래도 전 꿋꿋이 견뎠어요. 어려서부터 눈칫밥을 많이 먹고 자랐기에 이 정도 눈치쯤이야 견딜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시집살이는 시작이 되었고 점점 고단한 날들도 들어갔죠. 그것도 모자라 시어머니는 공무원 공부를 하라며 저를 다그치시는 날도 많았습니다. 얼마나 서럽던지 어디 가서 못 배웠단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는 저였지만 친정백도 없고 평범한 회사원인 저는 공무원 아들에게 성에 차지 않는 며느리감이었죠. 스트레스는 극에 달해갔어요. 무슨 말만 하면 어머님은 다른 집과 비교를 하셨으니까요. 얘, 그 회사 다녀서 얼마나 버니? 안정적이긴 한 거야? 나 원참? 우리 준수 똑같이 공무원 색시 아니면 신정 좀 빵빵한 집에 장가 보내고 싶었는데. 아휴, 똑같은 훅수저 만나서 어쩌니? 우리 준수가 고생하는 거 아니야? 직업이 번듯하기라나 돈이 많기라나. 네? 아, 그러셨구나. 그래도 어머니 저희 회사도 자본금도 튼튼하고 아이 가져도 육아휴직에 출산휴가 다 나오는 직장이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름 중소기업이라도 탄탄하거든요. 준수 씨 고생 많이 안 할 거니까 걱정 붙들어 매세요, 어머니. 참나? 애 낳고 끝까지 다닐 수나 있겠어? 그런 회사? 너네 친정이 돈이 없으니 너희 무조건 맞벌이다. 알겠어? 네, 저도 맞벌이 할 생각이니까 걱정 마세요. 아직 아이도 없고 요즘 세상에 혼자 벌어서 어떻게 먹고 사나요? 저도 알아요. 시어머니는 그저 아들이 저 때문에 고생할까 전전긍긍하였죠. 시댁은 저희 엄마만 보셨기 때문에 제가 엄청 잘 살았다는 집의 딸인 걸 모르거든요. 저 역시도 내 발로 뛰쳐나온 집 미련 같지 않았고요. 나름 그래도 중소기업에 잘 다니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님은 그마저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고요. 매번 이렇게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더 견딜 수 없는 것은 결혼 전 저에게 유일한 안식처를 주었던 남편마저도 점점 저를 무시하기도 하고 저에게 거짓말하는 일이 늘어나기 시작할 때부터였어요. 시댁과 같이 사는 저로서는 최대한 집에서 큰 소리 나지 않게 남편을 달래도 보고 애원도 해봤죠. 오늘도 늦게 들어와? 아니, 6시면 땡 아니냐고 공무원이. 야근이 얼마나 많길래 월급 보면 수당도 얼마 없더구만. 야근하는 거 맞아? 네가 뭘 알아? 공무원 세계를 알아? 맨날 민원인 상대하는 것도 지치는데 내가 집에 와서까지 널 이렇게 상대해야 해? 내가 민원인이야? 난 자기랑 대화도 하고 싶고 얘기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그럼 나랑 결혼 왜 했어? 그야 그땐 내가 미쳤었지. 뭐가 좋다고. 좀 더 현실을 생각했어야 하는데 평생 이렇게 살다간 집도 못 사겠다. 뭐? 무슨 말이야 그게? 당신도 어머니처럼 내가 좀 더 빵빵한 집의 딸이 아니라서 후회된다는 거야 지금? 말을 말자. 피곤하게 좀 하지 마. 나 진짜 일터에서도 피곤하니까 집에 와선 좀 쉬고 싶다. 바가지 좀 긁지 마, 제발. 난 대화하자는 거야. 바가지가 아니라. 맨날 늦게 들어오고 연락도 잘 안 받고. 우린 언제 대화해 그럼? 결혼 전엔 그렇게 나밖에 모르더니 결혼하니까 180도 바뀌었어 사람이. 내가 사랑이 얼마나 길은 줄 알면서 자기가 더 나빠 정말. 지겹다. 그 얘기 좀 그만해. 내일도 나가야 되니까 더 이상 말 시키지 마라. 나 힘들어. 그리고 꿀물 좀 타와. 머리 아프니까. 남편과 대화를 한번 하려고 하면 남편은 저에게 곁을 주지도 않았어요. 처음엔 그렇게 저만 사랑한다던 남편도 각박한 세상 속에 변해가기 시작했죠. 그렇게 또 마음은
점점 병들어갔어요. 친정에 가도 친엄마는 아빠의 재산을 다 포기하고 나온 저를 그렇게 반기지 않았어요. 그저 엄마마저 먹고 살기 힘든데 혹 하나 딸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이러나 저러나 슬픈 나날이었어요. 제 인생에 어두운 날이 끊이지 않을 것만 같던 그때 저는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완전 임신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몸 컨디션이 좋지 않아 아주 빨리 알아차리게 되었어요. 전 그렇게 마음이 벅차올랐죠. 나도 이제 엄마가 되는구나 하고 말이에요. 사이가 소원한 남편도 임신 사실을 알면 얼마나 기뻐할까. 그리고 저를 탐탁치 않아 하는 시어머니 또한 기뻐하실 거라 생각했어요. 여보, 나 임신이야. 사주래. 아주 극초기라고 하더라고. 우리에게도 아이가 생겼어. 나 너무 벅찬 거 있지? 뭐? 확실한 거야? 아, 임신이라니. 아니, 병원 가서 확인해 본 거야? 지금 우리 형편에 임신을 하다니. 아, 어떡해. 저의 예상과는 다르게 남편은 기뻐하기는커녕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죠. 너무 처음이라 얼떨떨해서 그런가? 라고 생각해 보았지만 섭섭했습니다. 우리의 아이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기쁜 표정이 아니었으니까요. 자긴 안 기쁜 거야? 우리한테 아이가 생겼다는데 서운하다 자기야. 요새 우리 사이가 소원해져서 그런 거야? 그게 아니라 아직 우리 집도 없고 엄마 집에서 얹혀 사는데 무슨 아이까지. 에휴, 솔직히 그렇게 기쁘진 않은데. 돈이야 벌면 되는 거고 청약도 열심히 넣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안 그래? 혹시 알아? 아이가 복덩이일지, 안 그래? 아이 문제는 좀 나중에 얘기하자. 아니, 혹시 포기하고 다음에 가지면 안 될까? 지금은 진짜 부담스러워서 그래. 뭐?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당신 정말 내가 알던 사람 맞아? 이럴 줄은 몰랐는데 도대체 결혼은 왜 한 거야? 남편의 말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들은 건가 싶었죠. 아이를 포기하자는 남편의 말에 눈물부터 나오더군요. 내가 선택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데서 오는 실망감과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제대로 사랑받지 못한 저로서는 내 생은 망했다는 느낌이 바로 들더군요. 전 너무 속이 상한 마음에 임신 사실을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그래도 어른이니 조금이라도 위로해달라고 말이죠. 이런 얘기를 아무한테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조심스레 어머니 의중도 물어볼 겸 해서요.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는데 혹시 바쁘세요? 바쁘시지 않으면 저랑 얘기 좀 하실 수 있을까요? 꼭 상의해야 할 문제도 있고. 뭔 말이냐? 어떤 말을 하려고 그렇게 뜸을 들이는 거야? 뭐 혹시 휴직이라도 하려고 하니? 절대 안 된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 사실 임신 4주예요. 어머님 손주 생겼어요. 이름 배불러 와도 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애를 가졌단 말이야? 어머나, 세상에 어쩌면 좋니? 아니, 지금 너네 벌이가 얼마나 된다고? 애를 가지길. 어머니도 남편과 마찬가지로 펄쩍 뛰셨습니다. 너무 서러웠네요. 꼭 제 잘못인 것처럼 애를 가졌다고 저를 탓하셨으니까요. 네? 어머니 손주예요.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기쁘지 않으세요? 그래도 어머니 첫 손주인데. 기쁘긴 뭐가 기뻐. 요즘은 애도 안 낳는 세상이라는데. 에휴, 없는 것들이 터한다 터해 진짜. 집도 없이. 준수는 뭐래? 준수 씨도 마냥 좋아하진 않아요. 하지만 지금은 좀 놀라서 그렇지. 그래도 준수 씨 아이니까 기뻐할 거예요. 시어머니는 저의 말에 기가 차다는 듯이 말을 더 이상 하지 않았고 그저 나중에 얘기하자고 할 뿐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좌절스러웠죠. 귀한 새 생명이 자리 잡은 이 시점에
어머님과 남편은 하나도 기뻐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며칠 뒤 왜 두 모자가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그 둘의 이야기를 엿듣고 졸도할 뻔하였죠. 아니, 어쩐다냐? 넌 그러기에 조심스럽지 못하게 이 시국에 애를 만들어? 아휴, 그 여자애 알면 어쩔 거야. 빨리 정리해야지. 내가 정리할게 조만간. 차마 입이 안 떨어져서 그러니까 엄마가 따끔하게 얘기해주지. 아휴, 골치 아프게 됐네 진짜. 이혼하자고 해. 뭐 자기가 어쩔 거야. 그리고 애도 아직 4주밖에 안 됐다며. 지금 빨리 정리해야 뒤탈 안 생긴다 너. 오늘 얘기할게. 그냥 엄마는 좀 옆에서 거들어만 줘. 아휴, 내가 일찍 결혼을 하는 게 아니었는데 진짜 애 부친하는 것만 보고 홀딱 속아서 아무것도 없는 흙수저인 거 알았으면 절대 결혼 안 했지. 엄마는 그때 나 좀 말려주지 그랬어. 안 그래? 뭐? 내가 너 얼마나 말렸냐? 어? 그때는 귓등으로 듣지도 않더니 이제 와서 엄마 탓하는 거야? 아유, 속상해 정말. 시어머니와 남편이 하는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줄만 알았죠. 절 정리하겠다는 말, 이혼을 준비 중이라는 말, 그리고 남편은 여자가 있었죠. 그래서 저에게 그렇게 소원했던 것이었어요. 제 자신이 어쩜 그리 초라하고 비참하던지. 지금 무슨 말들 하는 거예요? 정리? 그 여자? 지금 내가 들은 말이 사실이에요? 둘이서 지금 무슨 꿍꿍이냐고요? 그래, 마침 잘 왔다. 어차피 알 건 알아야 하니까 이혼해줘라, 우리 아들이랑. 너도 알다시피 둘 다 흙수저 아니야? 난 우리 아들 그렇게는 못 살게 한다. 그냥 깔끔하게 정리해. 그리고 너도 그냥 새 인생 살아, 알겠니? 그리고 네 뱃속에 애도 정리해. 당신은 입 없어? 당신이 말해봐.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너 여자 생겼니? 그래서 그러는 거지 지금? 나 이혼 절대 못해. 누구 좋으라고? 이 애는 무슨 죄야, 안 그래? 기가 막혀. 이런 법은 없죠, 어머니. 어떻게 어머니 손주가 뱃속에 있는데 정리하라는 말을 쉽게 해요? 제발 이혼해줘. 내가 미안해. 너도 이렇게 사는 거 지긋지긋하지 않아? 우린 진짜 아닌 것 같아, 어? 너도 하루빨리 새 출발해. 그리고 내 행복 빌어줘, 제발. 나 무책임한 거 아는데 그냥 놔주라, 어? 좋은 게 좋은 거잖아. 나 너한테 마음 없어. 이렇게 평생 못 살아. 제발 놔달라고 애원하는 남편에게 할 말을 잃었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끊임없이 생각했지만 정말 모르겠더군요. 태어난 게 죄일까? 태어나고 얼마 안 있다 엄마한테 버림받아 살면서 새엄마 이간질에 아빠한테 미움받아 친엄마라고 찾았더니 반기지도 않아. 그리고 결혼마저 실패.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삶을 이렇게 포기하면 안 되지만 살 용기가 없었거든요. 아이마저 지워달라고 하는 남편을 보니 정말 이 결혼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에게 방 한 칸 마련할 돈 외엔 위자료 한 푼 받지 않고 이혼했습니다. 죽고 싶었기 때문에 싸울 용기조차 없었어요. 참 어리석었죠. 이혼 후 들은 얘기로는 지금 남편이 만나고 있는 여자가 집안도 부자고 친정에서 대준 사업자금으로 사업을 하는데 연매출 50억이 넘는 중소기업을 운영한다고 하더군요. 이 얘기를 들으니 비참했어요. 그렇게 전 방 한 칸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아이도 지우라고 강요했지만 차마 제 아이를 지울 순 없었어요. 전 이 아이를 위해 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마음을 굳세게 먹었죠.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는 절대 엄마 같은 삶 물려주지 않을 거야. 두고 봐. 엄마 열심히 살게. 지켜봐줘. 아이한테 다짐을 하고 마음을 굳세게 먹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너무 바보 같기만 했더군요.
전 홀로서기를 열심히 준비했어요. 작은 규모의 회사에 대리급이었지만 미친 듯이 일만 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얼마 안 있다 지인에게 남편의 재혼식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나 몰래 참 많이도 준비했다고 생각하니 이를 악물어지더군요. 어디서부터 나를 속여온 걸까라고 생각이 들자 제 자신이 흑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가만히 있지 못하겠다고 생각하며 전 그 결혼식에 갈 준비를 했죠. 배부른 내 모습이 전 남편과 전 시모에게 어떤 얼굴로 비칠지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결혼식 당일 조금은 늦게 출발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신랑 입장을 할 때 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결혼식보다 늦은 시간에 도착했어요. 역시나 신랑이 입장을 준비하고 있더군요. 저와 제 아이를 잊고 환히 웃고 있는 그 모습을 보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네, 신랑 입장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밝은 모습인데요. 우리 멋진 신랑 힘차게 앞으로 걸어와 주십시오. 사회자의 말에 신랑이 발을 떼었고 곧이어 전 앞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신랑이 걷다가 멈칫하더군요. 얼마나 웃기던지. 그리고 곧이어 신부 입장이 되었어요. 당황한 신랑 곁으로 친정 아빠와 손붙잡고 걸어오는 여자를 보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그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거든요. 저희 친아빠와 이복 동생이었거든요. 그 충격을 뒤로한 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다리가 발발 떨려 주저앉고 말았죠. 이복 동생은 저희 아빠의 지원을 받아 사업도 할 수 있었고 이렇게 성장했었죠. 신부 측에서 신부 엄마, 계모의 환한 웃음을 보니 눈물이 나더군요. 그리고 결혼식이 끝나고 울고 있는 제 앞으로 신부 측 하객들이 일렬 종대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시영이 아니냐? 아니, 얼마만이야? 네 아빠가 널 얼마나 찾았는데 희영이 결혼식인 거 알고 온 거니? 어디 있었어? 상무님 안녕하셨어요? 그래도 절 알아봐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저야 뭐 잘 지냈죠. 잘 지내셨어요? 아니, 시영이가 오다니? 너희 아빠가 널 잃고 얼마나 힘들어한 줄 아니? 결혼도 했다면서. 아, 아이도 가졌나 보구나. 그렇게 아빠 측 회사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제 앞에서 저에게 인사를 한 것이었죠. 너무 감사했고 반가웠습니다. 집 싫다고 뛰쳐나간 저를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알아봐 주셨으니까요. 하객들이 저에게 둘러싸여 웅성대자 아빠도 서서히 저에게 다가왔죠.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10여 년 만에 본 아빠의 모습은 꽤나 늙으셨으니까요. 그렇게 나를 미워한다고만 생각했는데 저를 보자마자 덥석 안아주시더군요. 내 딸 시영이 어디에 있다 지금 오는 거냐 라고 하면서 말이죠. 너 이 녀석 어디 있다 지금 온 거야? 희영이 결혼식인 거 알고 온 거야? 내가 미안하다. 그래도 연락 한 번 없고, 아빠가 얼마나 널 그리워했는 줄 알아? 이렇게라도 와줘서 너무 고마워, 시영아. 아빠가 그동안 얼마나 의지할 데가 없었는데. 아빠는 아빠 싫다고 뛰쳐나간 저를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었죠. 새 신부의 친정아빠가 하객을 보고 울고 안고 난리가 나자 곧 시댁 쪽에서도 제 쪽을 주시했죠. 그리고 제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는 놀랐어요.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배부른 거 보니 결혼했다는 소식은 들었어. 잘 살고 있는 거야? 필요한 거는 없었고 하고 싶은 말이 많다. 그리고 고마워. 죄송해요, 아빠. 저 임신 26주예요. 근데 이혼했어요. 집 나가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참 바보 같죠? 그리고 임신 4주 때 남편이 바람나서 저 버렸거든요. 놀라셨죠?
이런 모습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못나게 살았어요, 그동안. 뭐? 이혼? 버림을 받다니? 우리 딸한테 감히 누가 그런 짓을 했다는 거야? 어? 그 남자는 지금 어디 있냐? 너 배부른 거 알고는 있어? 아빠의 떠나가라 고함이 들리고 계모가 놀라서 다가왔어요. 그리고 저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죠. 아마 이렇게 저를 마주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테니까요. 시댁에서는 아빠의 고함 소리를 듣고 고개도 못 들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뭔가 통쾌 있고 시어머니는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는 눈치인 채로 왜 사돈 어른이랑 맏며느리가 같이 있지? 라고 생각만 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때다 싶었죠. 아빠, 놀라실 거예요. 그게 제가 여기 온 이유거든요. 사실 저랑 이혼하고 제 뱃속에 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이혼해달라고 한 남자가 저기 턱시도를 입고 있는 신랑이에요. 놀라셨죠? 전 남편 결혼식에 왔더니 희영이랑 아빠를 본 거고요. 뭐? 그게 사실이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지금 김서방이 네 전 남편이라는 거야? 아, 기가 막혀. 임신한 널 버렸다는 거야, 근데? 내 이놈을 가만둘 것 같아? 감히 내 딸 눈에 눈물 나게 하다니? 내 이 녀석을 가만 안 두겠다. 아빠는 제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노발대발하시며 전 남편에게 가 따귀를 날렸죠. 한 대도 모자라서 무려 5대나 말이에요. 의붓동생과 남편은 왜 이러시냐고 하였지만 곧 아빠의 말에 남편은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하였어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감히 네가 내 딸을 버려?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어떻게 뱃속에 애가 있는데도 사람 같지 않은 놈? 내가 둘째에게 널 허락한 건 네가 이혼남이지만 착실하고 성실해 보였기 때문이다. 알아? 하지만 이런 발톱을 숨기고 있을 줄은 몰랐지. 이 결혼은 없던 거야. 그리고 내 딸을 위해 모든 손해배상 청구를 할 거야. 위자료는 물론이고 첫째 딸과 둘째 딸에 대한 모든 것을. 아버님, 죄송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희영이가 너무 좋아서 그랬어요. 제발요. 닥쳐! 사돈어른, 아니 아줌마. 당신 아들 교육을 이렇게밖에 못 시킨 죄. 그리고 내 딸 눈에 눈물 나게 한 죄 두고 보시오. 시어머니 또한 무릎 꿇고 싹싹 빌었지만 이미 화가 난 아빠를 말릴 수는 없었어요. 계모는 졸도하고 의붓동생도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그렇게 전 의도치 않게 저희 아빠를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거기 결혼식에 온 하객들은 이런 일이 있냐며 수근수근 대었고 전 남편은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온 회사 동료들 또한 수근수근거리고 난리가 났죠. 그렇게 기막힌 반전이 끝이 났고 저와 아빠는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계모는 못마땅해 했지만 아빠는 예전과는 달리 철저히 저의 편이 되어주었죠. 그래도 제 나름대로 중소기업에서 열심히 일한 덕분에 아빠의 사업체에서 일을 배우게 되었고 뱃속 아가도 무사히 출산하였어요. 계모는 제가 아빠 회사에서 일하는 것을 싫어했지만 저도 과거의 제가 아니라 위대한 엄마가 되었기 때문에 계모는 찍소리도 못하게 짓눌러 버렸죠. 이젠 절대 당하고 살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거든요. 아빠는 내심 제가 회사 일을 도와 여러 가지 일을 추진시키는 것을 좋아하였고요. 다시는 떨어지지 말자며 저에게 당부하였어요.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평생 사랑받지 못하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빠가 날 이렇게 끔찍이 사랑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그동안 내가 철이 없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기어이 이 집에서 살겠다는 거야? 이 집 싫다고 나가놓고서는 이제 와서 들어오겠다는 게 말이 되는 줄 아니? 하나도 안 변하셨네요. 욕심이 그득그득. 그동안 저 없을 때 희영이 친딸인 양 많이 행세하셨잖아요. 이제 욕심 좀 내려놓으세요.
개뿔 하나도 없이 혹 하나 데리고 와서 이 정도 누리고 살았으면 좀 놓을 줄도 아셔야죠. 내가 아직도 마냥 어린 이시영으로 보여요? 뭐야? 아니, 너 말을 어디서 배웠길래 그따위로 하니? 너네 친엄마가 널 그렇게 가르치더냐? 눈 동그랗게 뜨고?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당해놓고 지금 이 정도만 하는 걸 다행으로 여기세요. 당신 딸이 가진 모든 걸 다 뺏을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찌그러져 있으라고요. 알겠어요? 지금 아빠가 예전에 아줌마 말만 듣는 아빠로 보여요? 아줌마도 느끼잖아요. 그니까 작작해요. 내가 가만히 있을 때 지금이라도 감사하게 생각하란 말이야. 두 모녀 내쫓기 전에 나 건들지 마요. 내 딸이랑 나 건들면 나 가만 안 있어. 어렸을 때랑 달라진 내 모습을 보고 계모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전 시모는 전 남편과 희영이의 결혼이 깨지자 저에게 다시 연락을 취했습니다. 어차피 제가 부잣집 신딸인 걸 이제서야 다 알았으니까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얘, 만나서 얘기 좀 하자. 너 애도 우리 집 핏줄이잖아. 만나서 우리가 얘기 좀 해야 하지 않겠어? 준수도 지금 후회하고 있어. 그렇게 지우라고 할 땐 언제고. 이제 내가 가난한 집 흙수저가 아닌 걸 알았으니 이래요? 이미 물 건너갔어, 아줌마야. 다신 찾지 마요. 그렇게 모든 것이 종료되었죠. 전 지금에서야 모든 것이 안정됐어요. 예전을 생각하면 철도 없고 슬픈 과거, 어두운 과거도 많았지만 오히려 딸을 낳고 좋은 일만 생긴 것 같아 딸에게 고맙답니다. 세상에 나 혼자라고 느낄 때 절대 우울해하지 마세요. 주변을 둘러보면 예기치 않게 내가 오해했고 생각보다 날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길고 긴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